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배워왔는데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제 강의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종관규모 기상학에서 바라보는 이동성 고저기압,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학술적으로는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온대저기압, 익스트라트로피컬 사이클론이 어떻게 생성되고, 그리고 이것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이것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떤 조건에서 이것이 잘 발달하고 어떤 조건에서 쇠퇴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 강수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온대저기압의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요. 이 온대저기압을 기술하는 방정식은 우리가 준지균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이 준지균 방정식의 구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왜 그렇게 된 방정식을 써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온대저기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겠는데요. 온대저기압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제트기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트기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온대저기압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트기류에서 상층의 저기압과 하층의 저기압, 이게 온대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보통 지상기압을 저기압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온대저기압이 아무렇게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층의 제트기류, 그리고 편서풍 파동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 축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층의 트러프하고 하층의 그 온대저기압의 저기압의 축이 이런 식으로 이걸 서쪽으로 틸트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축이 이런 경우에 이 온대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한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관기상학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상층과 하층이 연결이 되는지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상층을 자세히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상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트기류의 기본적인 분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트기류라는 건 근본적으로 온도풍 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어떤 바람장의 순환입니다. 온도풍 관계식에 따라서 북쪽이 차갑고 남쪽이 따뜻하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연직바람 쉬어가 생기죠. 바람이 이렇게 연직바람 쉬어가 생긴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방향 온도 경도가 핵심이죠. 그랬을 때 연직 방향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생긴다. 자,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북반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제트가 존재하죠. 하나는 아열대 제트고요. 다른 하나는 한대 제트라고 합니다. 우리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저기압이 이 한대 제트하고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열대 제트가 아니라 한대 제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한대 제트류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위도상으로 50도에서 60도 상공에 위치하고 한대 제트하고 다음에 말씀드릴 서브트로피컬 제트, 그러니까 아열대 제트와 한대 제트의 어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한대 제트는 상층, 하층 모두 편서풍 형태, 하층에도 웨스터리, 상층에도 웨스터리가 부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요. 단 상층 바람이 하층 바람보다 훨씬 커서 제트기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때로 이 한대 제트류가 남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아열대 제트하고 자주 합쳐지는데요. 공교롭게도 한반도는 이러한 한대 제트류하고 아열대 제트류가 이렇게
자주 합쳐지는 그런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요. 주로 대륙의 동안, 그래서 동아시아 연안과 미국 동부 연안은 이렇게 한대 제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역에 해당됩니다. 때때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남하하게 되면 아열대 제트류하고 합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때 보통 한파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찬 공기에 이류가 있어가지고 한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그 한대 제트는 변화가 심해서 장기간 이렇게 평균했을 때는 그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열대 제트는 훨씬 남쪽에 존재하죠. 20도에서 30도 상공에 위치하고요. 아열대 제트의 특징은 결국은 경합성이 굉장히 강해서 하층에는 서풍이 아니라 동풍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층에는 동풍, 이것이 상공으로 갈수록 굉장히 역전이 돼서 강력한 서풍이 되고요. 또 한대 제트하고 다르게 아열대 제트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시간 평균에도 뚜렷이 나타나고요. 거의 정체되어 있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열대 제트류도 이 대륙 동부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기도상에서 이렇게 한대 제트와 아열대 제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스냅샷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 화살표로 된 부분이 한대 제트의 축을 의미하고요. 위성 사진에서 보면 한대 제트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한대 제트를 따라서 이렇게 구름대가 존재하는 것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서브트로피컬 제트 상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한대 제트 상에서는 항상 구름대가 따라다닌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대 제트는 극지역의 찬 공기와 지금 적도 지역부터 중위도 지역의 따뜻한 공기를 경계이기 때문에 그 경계 사이에서 그 굉장히 강력한 그 콜드 어드벡션, 웜 어드벡션, 그리고 상승 기류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대 제트는 굉장히 날씨와 온대저기압과 날씨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서브트로피컬 제트보다 우리는 한대 제트에 훨씬 더 집중해서 현상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대 제트 같은 경우에는 서브트로피컬 제트에는 지금 거의 그런 것이 없는데 한대 제트 같은 경우에는 콜드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한대 전선이 지금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공기 경계에서는 강력한 전선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 전선면과 전선이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대 제트를 따라서 이 제트 기류가 바로 한대 제트고요. 이러한 제트 현상을 500헥토파스칼 1기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항상 이런 구불구불한 어떤 웨이브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죠. 편서풍 파동. 이 편서풍 파동이 바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운 로스비 파동의 정체이고요. 이 편서풍 파동 때문에 기상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온대저기압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앞에서는 상층 제트 기류, 그리고 편서풍 파동, 이런 것들은 전부 상층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기압, 저기압,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 온대저기압이라는 현상이 훨씬 더 날씨와 밀접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기상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기상학을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이 상층 제트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18년, 1920년 뭐 이런 시기는 기본적으로 상층 관측이 매우 부족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기상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하층에 있는 관측 자료들을 가지고 도대체 저기압은 왜 생기는 것일까? 저기압이 생기니까 왜 여기서 비가 오고 여기서는 날씨가 맑은 것일까? 하는 연구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에르크니스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비에르크니스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관측 자료들만 가지고 상상을 한 거죠. 해서
지금 저기압이 이렇게 존재할 때 한랭전선이 존재하고 온난전선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상층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이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서 한랭전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온난전선에서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지금 전선 사이에서는 바람의 어떤 풍향의 급격한 전환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이 점점 복잡하게 발달을 해서 최근이 아니라 1920년 이후에 그 온대 저기압 개념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개념 모형은 이제 비엘 크니스가 서피스에만 이런 식으로 집중을 했다면 이제 상층 자료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상층으로 갈수록 이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 한랭전선 상공에는 전면에서 이렇게 강수가 오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후면에서 이렇게 강수가 내리고 지금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면에 전면에서 이렇게 강수 현상이 내리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한 정란운의 발달 같은 것들이 있고 온난전선은 이제 층운 형태의 구름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전체적인 입체적인 3차원적 구조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기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형태는 모두 익숙해 계시죠?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이 1920년 비에르 크니스부터 비롯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 개념 모형이 만들어졌고요.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상층의 편서풍 파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층의 편서풍 파동 없이도 한대전선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비에르 크니스 앤 솔베르그 같은 사람들은 상층의 도움 없이도 하층의 어떤 파동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발달하는 저기압에서 저기압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이 굉장히 현대 기상학에서도 널리 쓰일 만큼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대전선 이론을 상층의 도움 없이 한대전선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한대전선에서 저기압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 저기압 생성, 발달, 소멸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금 전선을 경계로 키 큰 고기압 그리고 키 작은 고기압, 콜드 하이, 그 다음에 웜 하이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 성질이 다른 굉장히 차갑고 밀도가 높은 공기와 밀도가 낮고 굉장히 키 큰 고기압 두 개가 이렇게 기단이 배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전선면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한대전선 이론에서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두 전선면 상에서 작은 어떤 섭동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저기압의 시드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저기압의 서쪽으로는 찬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리고 저기압의 동쪽에서는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수송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대전선 이론에서의 핵심은 이러한 서쪽의 콜드 어드벡션과 동쪽의 웜 어드벡션이 이 저기압을 강화시킨다라는 거 그 개념인데요. 사실 이 한대전선 이론이 불완전한 이론인 게 왜 이게 콜드 어드벡션이 저기압을 강화시키고 웜 어드벡션 저기압의 동쪽에서 이런 웜 어드벡션이 저기압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상 관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파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측의 콜드 어드벡션, 우측의 웜 어드벡션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관측적인 경험적인 증거죠. 이렇게 계속 발달해 가면서 파동이 많이 발달하면 콜드 어드벡션이 훨씬 더 웜 어드벡션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가 좋은 구역이 점점 폐색이 되면서 작아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폐색이 되면서 전선면 북쪽으로 이렇게 저기압이 올라가서 그 조금 있다가는 이제 에크만 펌핑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이 저기압이 소멸되는 이 저기압의 어떤 일생 시간에 따라서 발생 초기, 성숙기, 폐색기, 소멸기
이렇게 이제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열을 수송한 다음에 이 공기 덩어리가 북쪽에서 일생을 마감하는 소멸기, 이렇게 온대저기압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콜드 어드벡션과 웜 어드벡션이 중요한 것은 이해를 했지만 관측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대전선 이론에서는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모델 자체, 그림 자체는 굉장히 현대 기상학에서 잘 들어맞는 그러한 발달 모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왜 한대전선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바로 이 콜드 어드벡션과 웜 어드벡션이 한대전선 이론에서 잘 설명이 되지 않았던 이 부분이 왜 핵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트기류, 상층의 파동을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해야지만 이것이 서로 상층과 하층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저기압이 발달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지균 이론의 핵심이고 이것을 처음 우리가 수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줄 찬이라는 분입니다. 이 줄 찬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종관기상학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기상학의 아버지금으로 쓰이고 종관기상학의 아버지금은 줄 찬입니다. 줄 찬이라는 분이 준지균 이론을 확립을 했고 이 준지균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어서 발달하는 온대저기압의 연직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최초로 풀어낸 분이고요. 그래서 이 발달하는 온대저기압의 구조는 반드시 이러한 저기압과 이러한 콜드 프론트와 웜 프론트를 동반을 하게 되고 콜드 프론트와 웜 프론트가 존재하게 되면 이것이 상층 순환과 결합이 되면서 더욱더 이 하층 저기압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전부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대전선 이론상에서 저기압이 어떻게 생성, 발달, 소멸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정체전선 상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굉장히 작은 저기압, 이동성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이 저기압이 생성됐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합성이라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납, 경합 다 배웠죠? 쉽게 말해서 수납이라는 것은 등압선하고 그 다음에 온도선이 서로 평행하면 우리가 수납이라고 하고 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압선이 온도선하고 평행하지 않고 가로지르게 되면 이것을 경합성이라고 한다고 배웠었죠. 자, 여기서 갑자기 생겨난 저기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공기가 잘 분리가 돼 있던 그런 상황을 파괴하게 됩니다. 바로 경합성의 형성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실선을 등 지위고도선이라고 하고 점선을 등온선이라고 하면 수납대기에서 이렇게 평행하던 그런 분포를 저기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평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콜드 어드벡션, 여기에서는 웜 어드벡션이 되죠. 그래서 이 앞에서 배웠던 그 온대저기압의 이해에서의 한대전선 이론에서의 이러한 어떤 저기압이 콜드 어드벡션과 웜 어드벡션을 스스로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런 경합성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도 저기압 발달의 핵심은 바로 이 경합성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합성이 있는 대기에서 기본적으로 작은 섭동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북쪽이 차갑고 남쪽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은 섭동이 주어지는 이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절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 자체가 그 스스로 이렇게 무슨 아메바가 번식하듯이 세포가 커지듯이 갑자기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줄 찬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크게 기상학에서 나누는 불안정은 기본적으로 대류 불안정과
경합 불안정이 있습니다. 이 대류 불안정이라는 건 여러분들 구름이 형성되는 원리죠. 우리 그 정적 안정도 시간에 많이 배웠었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상층에 존재하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죠. 자꾸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죠. 마찬가지로 이게 경합 불안정이라는 건 이번에는 차가운 공기가 북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 있으면 이것이 결코 안정하지 않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이런 섭동을 주었을 때, 작은 저기압 섭동을 주었을 때 이것이 바로 소멸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하게 되더라. 불안정한 거죠. 그 에너지원은 남쪽과 북쪽의 온도 차이 때문에 콜드 어드벡션, 웜 어드벡션이 생기면서 민 필드에 있는 에너지가 이러한 어떤 에디라고 하죠. 에디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제 강의에서는 어떤 이런 경합 불안정 파동의 에너제틱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남쪽과 북쪽의 공기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대치되어 있는 상황은 결코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그 자체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의 핵심은 바로 경합성에 있다. 우리 대기가 경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등온선이 예를 들어 지금 이건 차갑고 북쪽이 차갑고 따뜻한 경우인데 만약에 이런 등온선이 없다면 경합 불안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예. 그래서 경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합성 하에서 발달하는 파동의 연직 구조는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제가 반복을 할 텐데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은 동서 방향 그리고 연직 방향에서 그 기압골의 축이 연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중요한 건 지금 이 그림은 발달하는 저기압의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제가 온대저기압 한대전선으로 해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발달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죠. 이럴 때 상층으로는 이 저기압의 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그렇죠? 기압골이 서쪽으로 이렇게 틸트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압마루도 틸트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층의 저기압이 상층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축이. 이런 상태가 경합 불안정이라고 경합 불안정 상태에서 발달하는 기압골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이럴 때 이제 온도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온도의 그 센터, 콜드 센터와 웜 센터를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축을 그려보면 반대로 이번에는 동쪽으로 이렇게 틸트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층에서 지금 여기가 기압골의 축이니까 상층에 저기압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상층 저기압 아래는 지금 차가운 공기가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하층 저기압에는 이 차가운 공기가 저기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차가운 공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수송되겠죠. 반대로 하층 저기압의 상공에는 동쪽으로 이렇게 틸트 돼 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공기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이 저기압의 순환을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온난한 공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발달하는 저기압은 이런 식으로밖에 생길 수 없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이게 경합 불안정, 남쪽이 따뜻하고 북쪽이 차가운 우리 대기의 구조에서 저기압이 발달할 때는 반드시 이런 배치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이게 발달하는구나. 필요하다기보다 이런 식의 구조를 스스로 발달하는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 만들어내면서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항상 성장해 나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기도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할 때를 살펴보면 항상 상층에
Z기류의 트로프의 축이 발달하는 저기압의 서쪽에 있다는 것을 자주 관찰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뒤쪽의 강의에서 정말 발달하는 그러한 온대 저기압들의 하층과 상층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년 9월에 있었던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이 발달하는 온대저기압의 실제 일기도상에서의 예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상층 500mB에서의 500헥토파스칼에서의 상층 일기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금 이 그림은 하층, 동일한 시각의 하층 일기도인데요. 잘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상층골, 여기가 상층마루, 여기가 상층골이죠. 그러면 상층골 풍하측 전면에 항상 하층 저기압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자, 상층 저기압의 축이죠. 이 상층 저기압의 축이 있을 때 아래쪽에 삐스듬하게 이렇게 하층 저기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도 상층 저기압이 이렇게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저기압 축이 상하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저기압들은 지금 상층과 쉽게 말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상층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연날리기 하듯이 상층과 하층이 연이 하늘에 떠 있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떠 있죠. 그런 식으로 상층이 하층과 축이 이렇게 항상 우리 대기는 연결이 돼서 이런 경우에 이 하층 저기압이 시간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를 지닌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은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개념도를 나타내면 지금 하층 저기압이 이렇게 축이 이런 식으로 서쪽으로 틸트되어 있죠. 상층에 골이 존재하고요. 상층 고기압의 골의 전면에는 지금 하층 저기압이 존재하게 돼 있고요. 하층 저기압이니까 어떻습니까? 상층으로 공기가 상승하겠죠. 저기압이니까요. 공기가 상승하고 여기서는 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상층골의 서쪽에서는 지상에 고기압이 들어가 있죠. 아까 그 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압으로는 하강 기류가 있어야 되니까 상층의 수렴, 하층의 발산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요 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전면과 하면에서의 기압 배치 그리고 구름 분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이러한 발달하는 형태의 온대저기압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데 상층에 발달하는 온대저기압의 상층의 어떤 패턴과 하층의 저기압 고기압의 패턴 간에는 이게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이렇게 틸트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지니면서 연결돼서 발달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과연 수학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준지균 이론을 배워나가면서 배워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간략화된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좀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기압에는 하강기류, 저기압 위엔 상승기류.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이 되도록 암기를 해주시면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어떤 그 준지균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